오늘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저에겐 남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는 가장 뼈아픈 후회로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5월 9일 새벽 1시 55분경에 귀가 중이던 22살의 한 여대생이 흉기에 찔립니다. 이때 복부, 가슴, 옆구리 등 10여 차례 찔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범인은 도주합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 공원이거든요. 목격자가 없고 게다가 당일날 묘하게 비까지 내려서 범행 흔적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증거들이 현장에 남겨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무렵에 이 일대에서 2주 간격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04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신대방과 인접했던 그 옆에 신길동인데요. 25세 여성이 귀가하던 중에 그 옆 골목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 뒤 4월 22일 새벽에 그 보라매 공원하고 한 7km 떨어진 고척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20세 여대생이 집 근처, 거의 집 앞까지 왔었어요. 거기에서 공격을 당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정리한 건데 한 7건 정도가 됩니다. 이 사건은 공통점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범행 지역이 서울 서남부 지역이라는 거고요. 서남부 지역. 범행 시간대가 새벽대라는 거고 새벽.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여성. 겁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가 날카로운 흉기, 즉 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범행의 패턴인데요. 노상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찌른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목요일의 살인사건이다.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내용들이 대대적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경찰들 초비상 상태였어요. 서울 시민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서남부 지역 사건이 갈수록 큰 관심사가 될수록 범인이 이걸 의식했는지 이후로 범행이 뚝 끊겨버립니다. 근데 보라매 공원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 만에 다시 범죄 행각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2005년 5월 30일 새벽 4시 반 군포시 삼본동에서 이번에는 우유 배달원을 살해합니다. 범행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네요. 지역만 좀 서남부 지역하고 떨어져 있다시피 하지 거의 범행의 모든 패턴들, 수법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새벽 시간대, 그리고 예기를 사용했던 것, 그리고 정면을 공격한 것, 노상에서 그게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장소적 특성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보안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거죠. 근처에서 이 범행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본 목격자가 하나 나왔어요. 드디어? 목격자가 그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를 네. 경찰이 작성하게 됩니다. 닮았어요. 빼고는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뭐 눈매라든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서울 서남부 지역 사건과 이 군포 사건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건 현장에 범인이 흔적이 남았다는 건데요. 족적입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신발을 여러 번 바꿔 신고 심지어는 밑창이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가서 족적을 숨기려고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밑창의 문양이 없다면 그 신발의 종류나 모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양이 없어도 발볼 같은 족적의 특징적인 지표 등을 이용해서 신발의 길이를 알 수가 있고 신발의 길이로 범인의 키도 추정할 수 있고 범인의 이동 동선이나 또 걸음걸이 등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밑창이 없는 족적 그 자체로 보입니다. 이게 그 범인만의 고유한 시그니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인이 군포시 삼본동에서 멀지 않은 서울 금천구 시영동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군포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2005년 4월 18일에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군포 사건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점이 또 있었어요. 어떤 점이 달랐죠? 범인이 가정집에 침입을 해요. 와, 이분 그래서 집에서 자고 있던 엄마하고 12살짜리 아들을 둔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몰래 지켜보고 따라가다가 이번엔 집 근처, 그다음에 현관 앞, 그다음에 아예 집까지 들어가서 그 자는 사람 바라보면서 맞아요. 즐기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거든요. 실제로 생존자가 범인이 웃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다시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때도 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더 추가되는 게 방화와 바로 성추행입니다. 범인이 그 당시에 이 집에 침입해서 작은 방에 자고 있던 그 세 자매를 둔기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살해되고요. 네. 한 명에게는 성추행까지 저지르게 되고요. 빨래 건조대에다가 불을 지르고 달아납니다. 불을 질러버린다고요? 살해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방화라는 게 추가된다고 하면 그렇죠. 사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방화 그리고 쾌락살인의 목적으로 성추행, 범인 진화한 게 입장에서는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쯤에 이제 뭔가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10시, 11시 방향에 그 벌집 문양의 장갑푼이 있습니다. 안방 손잡이거든요, 저게. 피해자 집안에는 저런 문양의 장갑을 쓰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범인이 가지고 온 장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수대에서 이 장갑푼을 채취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일반적으로 목장갑이나 일회용 장갑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장갑푼보다 이 벌집 무늬의 장갑푼이 독특하고 특별한 장갑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눈앞에서 이렇게 네. 보시고 보시게. 더 잘 보여요. 진짜 벌집 네. 문양이 딱 보여요. 보여요. 네네. 한 달 지난 2006년 4월 22일 결국 범인이 검거됐거든요. 와, 어떻게 잡혔나요? 신길동에 있는 한 가정집 이제 새벽에 범인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24살 먹은 아들이 잠자고 있었고 한쪽 방에서는 46살 먹은 아버지가 잠자고 있었어요. 이 범인이 처음에는 아들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가지고 달려가서 보니까 아들이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떤 남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당연히 같이 달려붙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거기서 제압을 합니다. 이 남자를 붙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차 안에서는 계속 혼잣말을 하더래요. 확실히 좀 이상하죠. 옆에 있던 형사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요? A씨 다 끝났네. 100명은 죽일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네. A씨 다 끝났네. 100명은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온몸에 정말 소름이.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범행 도구로 썼던 게 뭐였냐면 둔기입니다. 공부의 나사 부분에 검붉은 얼룩 같은 게 있었어요. 검붉은 거라고 하면은 혹시 피인가요? 네, 오래된 피였습니다. 이걸로 내려친 사람들의 혈흔이 이 나사 부분에 고이게 되고 응고가 돼서 검은 얼룩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이제 이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는 건가요? 이 사람은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역대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범죄자입니다. 37살의 정남규입니다. 2년 3개월 정도 범행 기간이 이어졌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 정남규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내는 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정남규하고 경찰 간에는 이제 정말 피말리는. 답답하고 피말리는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남규의 가방에서 특이한 문양의 장갑이 한 켤레 발견됩니다. 벌집 문양 장갑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남규의 가방에 있던 장갑 흔이랑 비교해봤더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이 결과를 들고 와서 정남규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형사한테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럼 내가 내 범죄 다 풀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걸 하나씩 얘기합니다. 다음 날까지 4개의 살인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4개. 정남규가 과연 언제부터 살인을 시작했던 건가요? 2004년 1월 14일에 있었던 부천 원미구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던 12살 윤군, 11살 임군을 협박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산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는데요. 윤군은 발견 당시 누워있는 상태로 발가 벗겨진 채 자신의 운동화 끈으로 양손이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손가락 수갑이라는 게 있었어요. 손 전체를 묶는 게 아니라 손가락 각각에 끈을 묶어서 그걸 나무에 묶는 겁니다. 정남규를 면담을 할 때 자기가 그 10살 때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저씨요? 아저씨가 야산에 끌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운동화끈으로 묶어서 나무에 고정시켰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인이 당했던 거를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재현을 해서 되갚은 건가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그때쯤에 저는 실행을 했고 그것이 계기로 무언가 살인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더 점화됐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첫 살인의 대상이 아이들이 예, 아이들 있다는 거죠? 둘입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께서는 가장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예요? 2006년 1월 18일 강북 수유동이었습니다. 17살 둘째 딸이 작은 방에서 그 정남규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에 이제 살해가 되고 정남규가 살해 후에 그냥 집 전체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집에는 첫째 딸 여대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살 막내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아버지만 탈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첫째 딸과 둘째 딸, 막내 아들은 다 숨지게 됐던 거죠. 신고를 하신 이후 주민들이 어떻게 두 분이 그 신고를 했는데 한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가 작은 딸이랑 싸우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 또 다른 한 건은 단정졌어요. 아예 이 집 아저씨가 불 질렀다. 다 근거 없는 이런 추정을 갖고 범인으로 몰렸으니 아마 굉장히 아마도 이분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비극적인 일이 된 거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렇지. 또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에 뭐 어떻게 보면은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었고 그때 프로파일러 팀이 초창기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지 자백 전략을 이제 세우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게 평생에 한이 되는 네. 그 내용이신 거죠. 어쨌든 지시긴 했지만 저도 썼고 2차 가해를 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진짜 불편해요, 사실은. 정남규가 저지른 그가 무도한 범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온 가족이 희생양이 됐고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아버지가 또 오히려 용의자 신세가 되어서 그 남은 인생이 네. 그냥 망가졌을 것 같아요. 이웃하고 경찰이 아빠를 전체 다 의심을 하니까 아내까지 나중에 아내까지도 자신의 남편 그 아빠를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혼을 또 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한 화병으로 한 3개월 뒤에 또 돌아가셨어요. 반성의 기미는커녕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에게 오히려 적대감까지 드러내는 정 씨의 뻔뻔한 태도에 피해자 가족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는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들듯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남규는 범행 동기부터가 다른 범죄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정남규에게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남규가 대답했던 문장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성취감 같은 감정이 들어요. 살인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졌어요. 만족감 같은 게 느껴지고 우울함도 사라졌어요. 이 정남규 같은 경우는요, 이 살인에 대한 의지라든지 집착 이게 보통이 아니었고요. 살인하려고 이 건강 관리를 했을 정도. 담배도 끊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3번 정도는 10km 정도 달리기도 해서 체력 관리를 했고요. 범행 현장 가거나 범행 끝내고 이제 집에 귀가할 때 이때는 일부러 한 2-3정거장 먼저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뛰어서 이제 가는 이런 식의 체력 관리를 했고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완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학수사대가 아마 주인공이 되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다고 하고요. 앞서 물품 같은 데 보면은 범죄 심리책이라든지 수사연구지 일반인이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책도 있었어요. 지가 범행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그 기사가 날 거 아니에요? 기사 수시로 찾아보고 하면서 자기의 범행에 대해서 종합 분석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럼 뭐 다 파악하고 시끄럽다 그러면 잠시 피신하는 그 의미로 잠깐 멈추고 범행 결과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이목 그다음에 동태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다 이게 살폈던 겁니다. 나는 머리는 나쁜데 나쁜 짓을 하는 데는 도가 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입을 정말 모두 해버리고 싶네요. 정남규의 삶은 온통 살인에만 치중돼 있었던 것 같고 살인이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길래 이렇게 살인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컸을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다 10살 때 이제 자신의 말로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위축감이 느껴졌고 그 후로도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 또래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군대, 교도소 거기서 계속 폭력, 따돌림, 구타를 당합니다. 그럼 본인도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이 됐다는 건데 그럼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복수심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는 지배적이었다고 봐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었어요, 본인이. 그런데 키도 작고 어깨도 말려 있었고 말도 어눌하고 말 끝이 되게 희미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못해요. 곁눈질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뭔가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했으나 되게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음산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났던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정남규를 피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20살 이후 교도소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과 격리된 사람처럼 폐쇄적 생활했다고 합니다. 정남규가 유일하게 의식했던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습니다. 수사 중에도 유영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내가 유영철보다 한 수 위다. 내가 유영철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죽이고 싶었다. 한마디로 자기가 유영철보다 뛰어난 살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철은 정남규를 의식하지 않지 않았나요? 전혀요. 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살인에서만큼은 1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영철을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영철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영철이 벌였던 사건으로 알려졌던 범죄를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2004년 2월 6일 날 이문동 골목길에서 24살 먹은 여성이 살해됐던 사건이에요. 정남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들한테. 저거 유영철이 지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건데 지가 했다고 지금 내 사건을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남규하고 유영철 중에 누가 진범이었어요? 당연히 정남규입니다. 이문동 사건을 포함해서 2년 4개월간 정남규가 저지른 범행은 총 24건입니다.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상대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남규가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재판부에 수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게 끝난 이상 사형을 빨리 집행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왜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복수심이고 난 죽어서도 사람을 죽일 것이고
자기를 빨리 사형시켜달라는 거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이런 편지를 꾸준히 썼습니다. 정남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피해자라든지 유족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미안해 할 거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짐작컨대 이제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우울감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사형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사람을 네. 죽일 그러니까요. 것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맞아요. 뭐라 그럴까 우리 척키 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법부도 졸랐는데 안 되니까 2009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자살합니다. 새벽 6시 반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교도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 살인을 함으로써 자기가 해소되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들어온 순간 그 본인에게는 쾌락이죠. 그 기분을 절대 느낄 수 없다 보니까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그 기분 때문에 자신 절망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라는 것이 정남규에게는 자신이 트라우마를 갖게 했던 공간이에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지 절대 강한 사람들한테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느꼈을 공포, 불편함 이것도 자살을 선택하게 된 한 계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끝까지 이기적으로 피해자들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그의 이 추악한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